세상은 그에게 늦게서야 사과했다. 그날의 교무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오후였다. 박정호는 교무실 책상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다. 37년째 이어온 일상이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가끔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박 선생님. 교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네, 교감 선생님.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교감 뒤로 학생부장과 행정실장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교장실로 좀 오시죠. 복도를 걸으며 정호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지나가는 동료 교사들이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장실 문을 열자 그곳엔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3학년 최민지. 정호의 담임반 학생이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정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교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박 선생님, 일단 앉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최민지 학생이 선생님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지난주 방과 후 교무실에서 어깨를 만졌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주? 방과 후? 그는 매일 학생들과 함께였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절대로. 민지야, 선생님을 봐라. 그런 일이 없었잖니? 죄송해요, 선생님.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도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단이요? 벌써요? 박 선생님, 정년까지 6개월 남았죠?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정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저는 억울합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일주일 만에 의원 면직 처리되었다. 신문에는 명문고 교사 성추행 파문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쌌다. 대학생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호는 홀로 빈 교무실 열쇠를 반납하며 중얼거려. 진실은 늘 늦게 온다더니 이번엔 너무 늦는군. 잊으라던 사람들. 3년이 흘렀다. 정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았다.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들은 해외로 떠났다. 제자들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옛날 사진첩을 들여다보곤 했다. 수학여행 사진, 졸업식 사진, 제자들과 함께 웃던 그때의 자신이 낯설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부고장이 꽂혀 있었다. 김태훈 1998년생. 정호의 손이 떨렸다. 태훈이. 그날 교무실에 있었던 유일한 학생. 사건 당일 청소당번으로 남아있었던 아이. 정호는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정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훈은 사진 속에서도 수줍게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 태훈아. 선생님이 너한테 물어보지 못했구나.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훈이가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억울하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돌아보니 태훈의 대학 동기였다. 젊은 남성은 정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거 태훈이가 남긴 겁니다.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선생님, 저는 그날 봤습니다. 민지가 울지 않았던 것도,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도.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조카가 민지였으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호는 흡연실 근처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재단 행정실장이었다. 태훈이 죽어서 다행이야. 그 녀석 계속 들쑤시려고 했잖아. 이젠 끝난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끝난 게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먼지가 쌓인 키보드를 닦아내고 블로그 개설 버튼을 눌렀다. 익명의 퇴직 교사. 그는 첫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의 기록을 시작하다. 블로그 제목 늦은 고백. 저는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하루아침에 성추행 교사가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도 없었고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기록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당시의 상황을 풀어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담히 적었다. 시간, 장소, 증인 정황. 첫 글의 조회수는 27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조회수는 5천을 넘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선생님, 끝까지 써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입니다. 정호는 매일 밤 글을 썼다. 학교 재단의 비리, 조작된 징계 과정, 묵인한 교육청. 한 달 만에 블로그 방문자는 10만을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로그에 쪽지가 왔다. 선생님, 저는 기자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윤서진. 정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태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용기를 내자. 그는 답장을 보냈다. 그녀의 등장.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정호는 일찍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단발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날렵한 인상의 여자였다. 윤서진입니다. 지방신문 사회부 기자고요. 앉으세요. 서진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블로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사실 저 3년 전에 이 사건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땐 수습기자였어요. 선생님 사건을 기사로 쓰고 싶었는데 데스크에서 막았어요. 재단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선생님이 억울하게 된 거잖아요. 기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자라면 진실을 써야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진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3년간 모은 자료들입니다. 재단의 비리 내역, 조작된 증언, 뒷돈 거래 정황. 다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기사화를 못했어요. 정호는 파일을 넘겼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가득했다. 민지 학생. 그 아이 아버지가 재단 이사였군요. 네. 그리고 당시 재단 감사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어요. 선생님을 스케이프고트로 삼은 거예요. 언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민지는 강요당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저도 만나보려 했는데 이미 미국으로 유학 갔더라고요.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다. 세대를 넘은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생님 함께 해요. 끝까지. 정호는 서진의 손을 맞잡았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날 밤 정호는 일기장에 적었다. 젊은 기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둘이라면 가능하겠지. 두 번째 조작. 블로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정호와 서진은 역할을 나눴다. 정호가 글을 쓰면 서진이 팩트체크를 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37년 교사의 억울한 누명. 재단 비리 은폐 의혹.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일부는 악의적이었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 코스프레 키읔키읔. 요즘 노인네들 관종질 오지네. 정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만 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포털에 기사가 떴어요. 선생님이 과거에 다른 학생도 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정호는 서둘러 기사를 확인했다. 단독 논란의 박모 교사, 과거에도 성추행 의혹.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증언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10년 전 정호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알아요. 이거 조작이에요. 제보자 번호 추적해봤는데 선불폰이에요. 게다가 기사 쓴 기자, 재단 홍보팀이랑 친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기사는 퍼져나갔다. 댓글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역시 진짜 추행범이었네. 또 속았다. 블로그 삭제 안 하냐? 다음 날 경찰이 정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박정호 선생님 맞으시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정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차갑게 물었다. 선생님, 블로그에 쓴 내용들 다 사실인가요? 네, 전부 사실입니다. 증거는요? 아직 확보 중입니다. 증거도 없이 재단을 비방한 거네요.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다. 역시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버려진 이름. 블로그는 폐쇄되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경고문이 떴다. 서진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재단 측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협박을 받았다. 신문사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 정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도 옛 제자들도.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옛 학교 앞 벤치에 앉았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교복을 입은 그들은 밝았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사람이었나? 정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다. 37년간 교단에 섰지만 남은 건 성추행 교사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윤서진.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괜찮습니다, 기자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은 끝까지 싸우셨는데 저는.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당신도 지킬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도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훈이 집에 다시 갔어요. 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뭘요? 녹음 파일이요. 녹음 파일. 서진은 다음 날 정호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태훈이가 숨겨놓은 거예요. 녹음기요? 네. 태훈이 어머니 말로는 태훈이가 죽기 전날 이걸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대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정호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적은 쪽지와 함께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다. 무슨 내용입니까?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잡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내가 할 일은 간단해. 박 선생이 너한테 어깨를 만졌다고만 하면 돼.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호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재단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아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재단을 지키는 거지. 박 선생은 어차피 정년이야. 조금 일찍 나가는 것뿐이야. 알겠어요. 녹음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김태훈, 그 애도 조심해. 그날 교무실에 있었다며? 네, 이사장님. 하지만 태훈이는 말 안 할 겁니다. 얘가 선생님 좋아하긴 하지만 재단 장학생이잖아요. 그래도 입단속은 확실히 해. 혹시 모르니까. 녹음이 끝났다. 정호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태훈이 이걸 왜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개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넘기려 했던 것 같아요. 정호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태훈아.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다. 선생님,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아니요. 네.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재단은 또 조작할 겁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요. 그럼. 정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자회견을 엽시다. 늦게 온 정희. 기자회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였다. 정호와 서진은 작은 회의실을 빌렸다. 홍보는 SNS로 했다. 블로그는 폐쇄되었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억울한 교사 박정호 긴급 기자회견 개최. 당일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방송사 카메라까지 들어왔다. 정호는 단상에 섰다. 37년간 수백 번 섰던 교단처럼 떨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3년 전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야, 내가 할 일은 간단해. 박 선생이 너한테 어깨를 만졌다고만 하면 돼. 기자들이 술렁였다. 녹음이 끝나자 정호는 차분히 말했다. 이 녹음은 김태훈 학생이 남긴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태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재단 측 입장은 들으셨나요? 법적 대응 계획은? 교육청의 책임은? 정호는 하나하나 답했다. 37년간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쳤던 것처럼. 에필로그. 기자회견 후 일주일 만에 재단 이사장은 구속되었다. 횡령, 위증교사 명예훼손. 재단은 해체되었고 교육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신문에는 37년 교사, 억울함 풀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제자들이 하나둘 연락했다. 사과하는 이도 응원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어느 날 서진이 도서관을 찾아왔다. 선생님, 다시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그저 함께 있고 싶네요. 함께요? 네.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것도 가르침이에요, 선생님.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다시 피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블로그 글을 썼다. 마지막 글 늦게 온 정혜. 진실은 늦게 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와서 모든 게 끝난 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태훈 학생에게. 내가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의는 옵니다. 마이너스 박정호. 끝. 세상은 그에게 늦게서야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용서를 시작하고 있었다.